2020년 1월 11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뉴욕 증시에게 농락당한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를 농락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최소한 뉴욕 증시를 훼손시키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고, 그러나 시장에는 많은 악재들이 존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동원해서 마치 뉴욕 증시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재들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간 듯한 느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만 그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 있어서 가장 저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6년 11월 8일 증시입니다. 그때 뭔 일이 있었어? 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잠깐 기억을 놓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2016년 11월 초까지 제 기억으로는 2016년 11월 4일, 5일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그 기사 내용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바통을 이을 다음 대통령은 힐러리 것이고, 거의 대부분 모든 어떤 여론조사에서 힐러리의 대통령 당선을 점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어떤 전문가들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가정하에 뉴욕 증시가 급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놨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는 시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표를 막 진행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개장을 하죠. 아시아 증시는 개장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를 계속 주시하면서도 계속 뉴스 특보를 통해서 어느 주에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라는 걸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힐러리가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주에서 트럼프 당선이 점쳐지네? 어머나 저쪽도 그러네? 어머 여기는 웬일이니? 생각보다 이거 트럼프가 뭐지? 이런 느낌.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요. 장중에 그 CNN이라는 CNN이든 어디든지 하여튼 그 미국 언론을 통해서 개표되는 그 대통령 개표 과정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는요.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이라는 결과를 갖게 된 뉴욕 증시는요. 그날 상승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니까 경제 살리겠지. 시진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약간 트럼프 같은 강성도 필요해. 이렇게 마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증시가 개폭락할 것처럼 점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인인데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잖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 뉴욕 증시의 개표 결과를 보면서 멀미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울렁울렁 거렸는데 막상 뉴욕 증시는요. 상승했습니다. 제가 4년 전의 일이지만 물론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훅훅훅훅 지나가서 마치 어제 일처럼 확 각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좀 되게 억울했어요. 야이씨, 뭐 우리나라 증시는 무슨 동네 북이냐, 이씨,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시간차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이 속에서 아마 살짝 좀 억울한 면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상하죠? 예, 매우 속상하고 좀 약이 오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요, 뉴욕 증시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잠깐 잊고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문제, 이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이제 관전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근데 어찌 보면 나폴레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나폴레옹의 참모였던 탈레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탈레랑이라는 사람은 매우 냉정하고 매우 침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폴레옹이 막 흥분하고 이런 거를 탈레랑은 되게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아, 나폴레옹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예, 점치고 세웠다라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여러분들의 귀한 돈을 지금 시장에 투입해서 죽기 살기로 혹은 꼭 벌어야 돼. 잃으면 안 돼. 좀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응하신다면 최소한 마인드만은 그렇게 탈레랑처럼 조금 뭐라 그럴까요? 훈수두는 입장, 제3자의 입장으로 좀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을 과연 돈다방 미스리를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마인드로 관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12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전망치는 16만 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14만 5천 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월가 예상치보다 부진했다. 실업률은 감사하게도 3.5% 기록하면서 50년 동안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신규 고용이 월가 전망치보다 부족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는데 월가 예상은 3.1%를 예상하다 보니까 월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특히 이 2.9%라는 상승률은 2018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미국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쭉 언급해 드리면서 뭐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뭐 2018년도 한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 지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임금 상승률, 실업률 이 세 가지가 발표되는 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잘 나왔는데 2018년 어느 중반 정도 지나가면서 이 세 가지 지표 중에 무언가가 하나 이렇게 어긋나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한다든가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진다든가 그런데 제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 외치고 뭐 미국의 비농업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파티를 할 때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미국은 2019년도에 제대로 한번 잘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유동성으로 관련된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경기 정점은 2018년도 중반 정도.
그 이후에는 뭐 좀 꺾였다, 무조건.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어찌 보면 2019년도는 솔직히 어떤 미국 경제 펀더멘털 가지고 움직였다라기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그 리스크라는 것 속에서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나온 그 성적표를 봤을 때 2018년 7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임금 상승률 중에서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중에서 뭐 세 가지 지표가 한쪽 방향을 나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엇갈리게 나타났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실업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올해 미국이 인구조사를 10년 만에 하는데 그 인구조사에 필요한 그 정보 요원들, 그 요원들을 1년 전부터 고용한다. 뭐 그런 고용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20만 건 넘게 확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띵야 놀고 있었던 취업 준비자들이 안 되겠구나. 악착같이 일해야겠구나.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일하게 된다면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와 실업률은 약간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난 어떤 그 고용 지표는 12월 달 신규 고용이 16만 명이 아니라 14만 명이다. 사실 뭐 월가 전망치가 16만 명이 어쩐데 14만 5천 명이 나왔다라는 것도 제가 앞서도 한번 미쓰리 기준으로는 미국의 고용이 정말 좋다면 최소한 19만 명 그리고 잘 나올 땐 20만 건이 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요. 2018년 하반기 정도? 그때 뭐 24만 명, 22만 명, 평균 19만 명 이상 나왔고요. 2019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대로 20만 명을 찍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는 뭡니까, 여러분? 추세예요. 물론 저는 이날 발표된 미국의 12월 달 고용 지표를 보고 뭐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아이고 월가 전망보다 부족하니 미국 경기가 꺾였다. 뭐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뭔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제가 봤을 때 앞서서 ISM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47.2가 나왔다. 물론 마켓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뭐 53점 몇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런 지표들을 모는 종이에 쭉 점을 찍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통한 어떤 증시의 상승과 이런 경기 부양 같은 것들이 이제는 뭔가 이제 약발이 다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최근 몇 달 동안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다뤄드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못 나오면 이상한 거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금리를 3번씩 연달아 인하했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리를 이렇게 3번 연달아 내렸으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경제 지표를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가장 늦게 건드리는 게 뭐냐면 막상 그 현장에서 만들고 뭐 조립하고 이런 제조업은 심리보다는 좀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PMI 지표가 47.2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부진했지만 다우지수는 장중에 29,000포인트를 찍고 너무 이제 정점을 딱 찍었으니까 쉬다 가야지 하고 해서 장중 29,000포인트를 딱 터치하고 0.46% 하락 마감했다. 이게 바로 1월 10일 뉴욕 증시의 마감 현황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잠깐 국제유가 금값을 좀 언급해 드리면 지난주에 이란과
미국의 어떤 그 무력 긴장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했죠. 제가 국제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유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또 전문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전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열받을까봐. 이러겠죠. 당분간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겠죠. 전 확인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국제 유가,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고요.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갔을 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소스를 부과해서라도 방향을 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이란과 미국이 예를 들면 이런 긴장감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조금 더 긴장을 해서 만약에 이 긴장감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국제 유가 시장에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 에이펙이 아니죠? 오펙이죠. 오펙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감산하고 있는 70만 배럴에서 엔드 50만 배럴을 더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좀 더 긴장하게 돼서 유가가 조금 더 추가 상승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감산하기로 한 거 취소하면 돼요. 야, 우리가 그동안 50만 배럴 하기로 한 거, 야, 하지 말자. 야, 70만 배럴도 하지 말자. 야, 뭔 소리야. 야, 우리 증산하자.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어쩔 수 없이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국제 금값에 대해서 제가 한참 국제 금값에 대해서 미친 사람처럼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쓰리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위험 자산인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국제 금값을 되게 좋게 보느냐? 국제 금값이야 지난번 1200달러 얘기하면서 그때 안 샀는데 지금 왜 사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제 금값만 안전 자산이겠습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부각될 수 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은요, 암호화폐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너무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막 너덜너덜해지고 손에 엄청나게 봐서, 야, 그 비트코인은 그건 사람이 할 게 못돼. 그쪽 근처도 가지도 마. 막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는 거지만, 그런 분위기는 정말 뭔지 모르고 그냥 마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도박처럼 막 그냥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슈고요.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암호화폐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금값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안전자산으로서 재부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앞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약간 그러한 관점, 조금 시선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앞으로는 아마 더 심해질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에만 집착했을 때 그 주변은 막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고립되어 있다면, 다른 거를 읽지 못한다면 어떠한 전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두 번째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이 영국의 제3독회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영국은 제3독회 체제다 보니까 이 제3독회의 표결에 붙여졌다는 얘기는 이제 올 때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3독회 표결을 붙였는데 찬성이 330표, 반대가 231표, 99표 차이로 가결되어서 드디어 이제 어쨌든 1월 31일 날 영국은
유럽연합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3년 7개월 만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그 유럽연합 탈퇴 조건이 영국 의회에서 알았어, 우리 받아줄게 라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상원을 통과해야겠죠. 자, 미국은 어찌 보면 하원보다 상원이 조금 더 힘이 세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조금 더 파워가 있다 보니까 상원은 쉽게 통과할 겁니다. 자, 상원을 통과한 다음에 영국의 여왕 제가를 받게 되고 이제 정식 법률 지정이 되면 1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서 유럽연합과 영국은 결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 지난 8일 날 폰데어 라이엔과 영국 총리가 만났습니다. 거의 최초의 만남이라고 하죠. 둘이 만난 거는. 폰데어 라이언은요, 영국 총리를 만나기 전에 런던 정치경제대학 연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요, 영국이랑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완벽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어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존슨 총리와 만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유럽 경제에 미칠 타격을 막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예정된 전환기간 연장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존슨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짤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영국은요, 공식 발표를 통해서 저기 유럽연합에서 자꾸 연장하자고 하는데요, 우리 짤 없거든요?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존슨 총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이번에 유럽연합 탈퇴 협정이 3독회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난번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거의 압승을 했고요. 보수당이 그렇게 압승을 했던 어찌 보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스리가 생각했을 때는 2016년에 6월 달에 영국 국민들이 자, 유럽연합 탈퇴하자라고 가결을 시켜줬는데 메이 총리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쭉 과정이 아휴, 지치는 거예요. 야, 아직까지 안 해? 아직까지 브렉시트야? 언제까지 그럴래? 아우, 지겨워. 인간은 그렇게 지루하고 지겹고 질질 끄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이번 영국의 조기 총선에 보수당에다가 표를 밀어준 이유가 뭐냐면 야, 그냥 빨리 그냥 심하이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존슨 총리는 정확하게 이것도 괜히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또 끌면 이거 또 골치 아파질 것 같대. 아, 짤없어. 이렇게 아예 단도리를 쳐놓은 겁니다. 만약에요, 이 폰데어 라이언과 존슨 총리 양측이 합의를 한다면 한 차례 합의를 통해서 최대 2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존슨 총리가 어리버리하게 아니면 혹시 그냥 이렇게 아주 물렁물렁하게 합의를 해주면 어찌 보면은 그냥 법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거지만 탈퇴 아닌 탈퇴 같은 탈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양쪽이 6월 말까지 연장하냐 마냐 이거를 결정할 텐데 일단 존슨 총리는 현재까지는 완강합니다. 이 미래관계 협상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 아직도 결혼도 못한 애가 제가 이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뭐 사랑과 전쟁 이런 드라마 또 미친 듯이 봤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자, 우리 법원 앞에서 봐. 법원 앞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뭐 합의 이혼을 해서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혼 도장을 찍을 때 뭐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지급하고 위자료를 얼마씩 지급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혼 도장을 꽝꽝 찍고 나왔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나와서 봤더니 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달, 두 달 지나갈수록 보내주겠다고 했던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부부 사이는 끝났어. 남녀 사이 그 부부 사이는 끝났는데 그 여자 되는 분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너무 그동안 시댁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손주들도 예, 만약에 엄마가 돌봤다면 이 시부모님들이 아들과 자기 며느리와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잘 지내니 우리 손주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번 보면 안 되니 이렇게 계속 뭔가 이게 엮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은 그냥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꽝꽝 찍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 나와서 과연 얼만큼 그 뒤에 아유 뭔가 이렇게 하면 엮이고 설키고 그냥 복잡하고 그냥 막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살짝 우려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살짝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세 발의 핍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로서는 살짝 그러나 이 문제가 앞으로 또 얼마든지 예, 새끼를 깔 수 있고요. 예. 이 다양함과 변동성 그리고 진화 이거는요. 인간이라는 생존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문명을 만들고 뭔가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안고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사람이 생각함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진화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관계 형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살짝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1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부터 17일까지 상원에다가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 지난번에 하원에서 통과했잖아. 야 낸시 펠로시 너 그거 왜 네가 이렇게 껴안고 있냐? 빨리 상원 보내. 아니 3주가 지났는데 왜 계속 갖고 있니? 여기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가 비난을 받았죠. 너 트럼프 대통령 힘들게 하려고 너 코너에 몰라고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낸시 펠로시는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 내에 상원으로 토수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는 제가 앞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 심핑이랑 만나서 할 거야라는 얘기하기 전에 대략 1월 초에 두 나라가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장 분위기를 좀 띄웠고요. 그런데 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잖아. 에이 장관급이잖아. 별거 아니네. 라고 시장이 실망할까 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그 증시가 마음에 좀 묵혀 있었는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당일 나 심핑이랑 직접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기대치를 키워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1월 4일 날 할 것이다. 자, 그런 분위기 진행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5일 날 할 거야. 장관급이 할 거야. 그런데 2차 협상에서 2단계 합의는 내가 베이징 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심핑이랑 만나서 얘기할 거라고 했던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뻥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단계는 장관급이 할 거지만 2단계는 내가 베이징 갈 거야.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언제 1단계 합의를 심핑이라고 한다고 얘기한 적 있냐? 그냥 합의를 심핑이랑 할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그게 굳이 꼭 1단계라고 얘기한 적이 있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전개 상황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되기 위한 어떠한 정말 뭐 좋게 얘기하면 전략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속된 말로 꼼수죠. 지금 그런 전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즉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1월 15일 날 합의를 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요.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켜버리고 그 호재가 뭐 그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증시가 올라가서 안정이 되면 그 사이에 또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를 계속 시장에 던지면서 그거를 중화시켜버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자, 15일 날 합의할 거야. 2단계 내가 베이징 갈 거야. 이런 분위기로 확인 도장을 찍어서 증시를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이란 문제를 부각시켰죠. 그리고 이란 문제를 부각시킨 다음에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무력 행사가 아니라 경제 제재를 선택하면서 다시 이란과의 문제에 대해서 증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증시를 안정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언을 했느냐. 9일 날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2단계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기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5일 날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장관 끝 협상을 할 거야. 야, 니네 시장에서 뭐 선반영 됐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 시장 무너뜨릴 생각하지 마. 2단계 합의는 내가 베이징 갈 거야. 라고 그 상승 분위기를 쭉 가지고 가다가 지금 이란 문제가 경제 제재로 틀어지면서 증시가 다시 부양되자 다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2단계 협상? 시간 오래 걸려. 11월 달 이후에 갈 거야. 이렇게 이란 제재를 경제 제재로 완화시키면서 증시의 안정권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떠한 이 시장의 숙제를 풀어가기 위한 썰을 푸는 겁니다. 11월 달 이후로 2단계 갈 거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당장 그래 이제 다음 주에 1단계 무역 합의할 거지? 그리고 이란 문제 크게 뭐 부각되지 않을 거지? 아유 다행이다. 뭐 이 정도 안도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 협상을 11월 달 이후에 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13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에서 1단계 합의안 서명이 진행될 건데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달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이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총 460억 달러의 손실을 떠났다라는 보도 내용이 이날 상무부 집계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5번째 이슈. 이란 문제를 좀 넘어가면 경제 제재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10일 날 폼페이오가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발표한 내용들 보면 이 재무부의 권한으로 13개 대형 철강 제조사와 구리 알루미늄 생산자를 겨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8명의 이란 당국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선택한 이런 제재는 수십억 달러의 이란 지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거기에다가 니네 만약에 이란을 도와준다. 이란이랑 거래만 해봐. 니네도 뒤졌어. 이렇게 세컨더리 제재까지 둘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뭐 탄핵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이란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과연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까 봐 그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는 짓을 하죠.
장관급 아니야, 장관급 아니야. 나 시진핑이랑 직접 만날 거야. 장관급이 할 건데 내가 2단계는 내가 베이징 갈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본 상황에서 이란 문제가 터지자 이란인 문제가 미국 증시를 하락시킬까봐 경제 제재로 방향을 선회했고 경제 제재로 방향을 선회해서 시장이 안도하자 2단계 합의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로 해서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고 호재가 시장을 안정시키면 또 다른 숙제를 이렇게 밑에다 깔아 놓습니다. 탄핵 문제는요. 그닥 상원에서 과연 증시도 이렇게 안정되고 29,00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는데 물론 뭐 종가 기준으로는 좀 하락했지만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가결될 확률은 떨어지죠. 그러면 어차피 낸시 펠로시가 다음 주에 상원에다가 탄핵 소추를 토수시킨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상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족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집니다. 탄핵이라는 숙제를 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만큼 나댈까, 얼만큼 자유로워질까, 얼만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댈까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에서 1단계 협상 합의안에 서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합의안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자, 서명은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는 걸까? 뭐 예를 들면 정말 중국이 미국산 농수산물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한 걸까? 뭐 이런 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되죠. 뭐 막상 서명하기로 했는데 또 여차저차해서 안 됐다 이렇게 또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사기 때문에 물론 13일부터 16일까지 서명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만약에 1%의 경우라도 생각한다면 진짜 그 합의안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만족할 만한 1단계 합의 내용이 정말 담겨져 있느냐. 합의 서명은 했는데 내용 봤더니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덜했고 뭔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손 안 닦은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면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진짜 1단계 합의 서명에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숙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슈를 지적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홍콩 문제 해결됐나요? 홍콩 시위 이거 괜찮나요? 홍콩 문제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찌 보면 또 다른 대립관계를 만들어 놓은 문제란 말이에요. 홍콩 문제를 미국 의회가 법적으로 지네들끼리 뭔가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중국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란만 제재한 게 아니라 이란과 뭔가 이렇게 쑥덕쑥덕 하면 니네 뒤졌어. 세컨더리 한다. 이렇게 이거 한 거거든요. 근데 당장 유가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계속 이란의 유가를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란과 중국과 지금 여러 가지로 교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결국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를 합의를 하고 2단계를 뭔가 또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콩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란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이 이란에다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중국이 만약에 엮여 있으면 이건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아주 미묘한 또 긴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했다. 그러면 이란이 아이고 미국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란을 제재했어요.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제재도 했고 이번에 누굽니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미국이 죽였다고 하는 그 지도자도 이미 제재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아무리 지금 미국에서 뭐 13개 대형 철강 제조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란은요, 한쪽으로 비웃으면서 뭐 뒷구멍으로 하던 뭐 지네들 마음대로 하던 뭐 계속 할 겁니다. 경제 제재라는 것이 얼마나 좀 이렇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되게 구멍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예, 되게 구멍이 많잖아요. 뭐 세금 조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현금 박치기 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늘밭에다가 신사임당 묻어두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드는 것처럼 이란이 과연 이번에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기세가 꺾이겠냐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숙제가 이제 좀 해결되면 과연 얼만큼 잘난 척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Happy birthday to you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북한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죠? 지난 6월 달에 그 판문점에서 얘기한 거 그때 김정은 동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트럼프 대통령 앞에다 두고 저기 우리 그저 이렇게 제재 그런 거 이렇게 집착하지 않겠다.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야,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즉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오사카에서 중국과 뭔가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쪽팔릴까봐 한국으로 방한하면서 곧장 판문점 가서 김정은이랑 재회해서 판문점에서 사진 찍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6개월 이후에 북한이 뚜껑을 깐 내용을 봤더니 그때 사실 그렇게 쪼개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진짜 쪼갠 건 아니었다. 김정은은 우리 미국한테 굽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독립적으로 독립할 거야. 니네한테 일반적인 양보하지 않을 거야. 니네가 뭐 연병한 뭐 제재를 하든 뭐 하든 우리 관심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 둘이 아닌 이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은의 생일 메시지를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난처하겠죠. 자, 북한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작년에 뭐 어떤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진 않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저것들이 연말에 뭔가 할 줄 알았더니 하지 않았네? 아유, 그래. 니네 북한, 우리랑 계속 얘기하고 싶구나? 뭐 이렇게, 예. 하는 꼬라지가 북한이 싫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6월 달 판문점에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우리 김정은 동지가 단호하게 얘기했다. 이런 거를 언론 보도를 한 거겠죠.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김정은이 생일을 맞아서 메시지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쟤 뭔 짓 한 거니? 이런 어찌 보면 여론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각이겠죠. 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영국 문제, 탄핵 문제, 이란 문제, 미중 무역 협상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드리고 관전 포인트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죠. 예, 1월 8일 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갭을 메꾸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갭을 메꾸고 그 다음에 계속 추락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갭을 메꾸고는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어요. 자, 삼성전자가 뭐 고점을 찍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고 뭐 IT가 올라가고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여러분 더 갈 것 같죠? 2200에 안착을 했으니 이렇게 반도체가 주도를 하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니 이란을 경제로 그냥 제재하겠다고 했으니 미국이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어대고 있으니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이가 지금 시작은 시작도 아니다. 이런 분위기 형성될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형성될까요? 저는 제가 2020년 울트라 캡숑 짱 선수들의 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1월 8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힘들고 앞서 방송에서 제가 가장 속상한 거는 만약에 제일 재수없는 게 1월 9일 날 아침에 눈 떴더니 미국과 이란이 뭐 물밑 작업으로 핵 합의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미국 증시 상승해버리면 1월 8일 날 장중에 툼에 던진 개인들 완전 세대는 거다. 그때 특히 1월 8일 날 1시 넘어서 나온 기사 내용들이 뭐냐면 이란이 미국 군기지를 공격해서 미군이 80명이 죽었네 뭐하네 이런 보도가 우리나라 장중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못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게 왜냐하면 저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코스닥, 세력주 이런 종목들, 테마주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관심 종목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1월 8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빅텍이라는 종목이 세력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한가를 보내는 모습이 좀 조급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다가 가야 되는 녀석인데 급하게 상한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요거 내일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혹시 이란과 미국이 물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증시를 띄우고 전쟁 관련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인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선택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지금 시장은요.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1월 10일 날 굉장히 훈훈하게 끝났지만 미국 증시도 고용지표는 부진했지만 장중이 29,000포인트를 터치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하지만 다가오는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너무 장밋빛만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은요. 장중에 출렁거리든 하루 맘 잡고 출렁거리든 시장은요. 세력은요. 절대 개인들을 품고 가지 않습니다. 개인들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고 떨어뜨려요. 결국 올해는요, 올해 어떤 시장에 시장을 헤쳐나가야 되는 방법은 정말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의 세력들이, 시장의 그런 리더들이 떨궈내는 그 개인들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올해 관전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1월 13일부터 1월 17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국은 빨리 이런 분위기를 실적 시즌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겁니다. 제가 그랬죠?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좋아서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딱 그래요. 와, 이란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1월 8일 날 갭도 메꾸고 개인들 툼에도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이 가볍게 올라갈 거야? 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찌 보면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보여줬던 그러한 증시가 2020년 증시 분위기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이슈 정리라든가 매매 원칙 정리라든가 계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